여러분에게 역풍으로 작용하는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십시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대저택 서재, 오늘은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으로 인생 바꾸는 과정을 통과하고 계시거나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요, 그 지점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메시지를 드리면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역풍으로 작용하는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십시오. 네, 여러분이 유치원에 가서요, 거기 있는 아이들에게 누가 노래를 잘 부르냐고 물어보면요, 아마 전부 다 손을 들 겁니다. 이제 시점을 한 25년 뒤로 이동해 볼까요? 이제는 어른이 된 그때 그 아이들에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 계신가요? 라고 똑같은 질문을 해보면요, 몇 명만 손을 들 거예요. 뭐가 바뀐 걸까요? 유치원 시절의 아이들은 아무도 자기에게 노래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노래를 잘한다고 믿었던 거죠. 그런 아이들이 자라면서 누군가에게 노래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고 그렇게 움츠러든 겁니다. 성인이 된 이 아이들 중에는 진짜 음치 수준으로 노래를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노래를 꽤나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노래를 못한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꽤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성공은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길에 진짜 끊임없이 불어오는 역풍에게 등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제가 자꾸 역풍에게 등을 돌리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역풍에게 등을 돌리면 그 바람은 이제 여러분 등 뒤에서 여러분을 밀어주는 순풍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재의식에 성공 소프트웨어로 갈아 끼워서요, 정말 단단한 돌멩이 같은 여러분의 내면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 역풍에 휘둘리지 않고 과감하게 등 돌리려면요, 그게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역풍에 등을 돌리면 바람이 당신의 등을 밀어준다. 추월 차선을 달리고 가속을 얻으려면 당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역풍으로 작용하는 사람에게 등을 돌려라. 당신은 사회라는 중력, 힘, 기대라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이 중력의 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히 반복되는 평범한 인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될 것이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누가 역풍으로 작용할까요? 심플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할 생각조차 없는 가족과 친구들. 보험과 연금이 사실상 제일 중요하고 평생 원하지 않는 일을 꾸역꾸역 하며 살아가는 건 다들 그러는 거니까 당연한 거고, 그게 바로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정신을 흐트러뜨리는 각종 SNS에 떠도는 미신들, 진짜 부자가 아닌데 부자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든 논리, 여러분이 처한 환경,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건요, 여러분에게 녹아들어 있는 여러분 환경이요, 사실은 여러분의 가능성을 좀먹고 있는 환경이란 걸 눈치채고 알아채는 것, 이겁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역풍이라는 건요, 자기가 놓인 환경입니다. 이 환경은 사람, 공간, 시간이 버무려져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 공간, 시간은 어떻게 여러분 옆에 있는 거죠? 여러분이 선택했으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것들조차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결국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직장 동료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그 직장을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좀 더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가난 혹은 내가 원치 않는 인생을 살고 있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일단 돈이 부족할 수 있죠. 집안 문제로 골머리 썩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인일까요? 돈이 부족한 것, 집안 문제로 골머리 썩는 것, 이건 원인이 아니라 전부 증상이에요. 교육의 부족, 기회의 부족, 의지의 부족, 이것도 전부 하나의 증상들이고요. 지금 여러분이 놓여 있고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생각되는 그 원치 않는 인생의 근원을 추적해보면요, 사실 전부 한 가지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선택이죠. 여러분 선택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만든 주요 원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떤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못했다라는 것들은 다 증상이에요. 증상이 일어나는 데는 전부 내 선택이 작용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더 파고 들어가 볼게요. 자동차에 연료 탱크가 새고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고치실 건가요?
증상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기름의 양을 유지하기 위해 기름이 빠르게 줄어드는 만큼 주유소를 계속 찾아갈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 사례가 되게 바보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증상들을 생각보다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일단 눈에 보이는 증상만 해결하면서 살고 있진 않으신가요? 만약 진짜 원인, 그러니까 증상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라면요, 연료 탱크에 생긴 구멍을 막겠죠. 네, 전자는 증상을 해결한 반면 후자는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이 비유를 성공과 선택이라는 문제에 적용시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원했던 곳이 아니라면요, 그 원인은 여러분이 한 선택에 있습니다. 처한 상황은 그 선택으로 인한 증상인 거죠. 그리고 이 선택들이 모여 과정이 되고요, 이 과정이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환경이라고 부르죠. 지금까지의 여러분 선택이 만든 지금의 환경, 앞으로 여러분의 선택이 만들어낼 앞으로의 환경, 원하는 인생을 사는 방향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혹은 지금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은 보다 원대한 목표를 갖고 인생을 살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냥 인생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되게 해준다는 이런저런 이론들, 아니다, 그것보단 삶에서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또 이런저런 이론들, 이런 것들을 믿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믿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죠. 뭘 선택하든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요? 공통 분모는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는 운전대.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통제권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건요, 이 운전대를 남에게 줘버리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선택권을 남에게 줘버리는 건 이런 거죠. 그 사람, 그 상사, 그 직업, 주식시장, 부동산 경기, 경제 상황, 그 밖에 모든 형태의 타인에게 내 시간, 내 생각의 품을 줘버리고 그들이 원하는 시간으로 채워지게 그들이 대신해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90%가 가자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바로 그 방향이 여러분한테 역풍으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 사실을 모르고 인생 안 바뀐다며 한숨 쉽니다. 그래서 단지 소수만 성공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아, 지금 내 환경이 역풍이다, 이걸 알아채고 주위에서 들리는 그 90%의 말들에 등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적 중력은요, 여러분이 특별하기보다 평범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인생을 바꿀 거라면 이 중력권 벗어나야 돼요. 네,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놓인 환경을 좀 살펴볼까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지금 내 환경은 그렇지 않다면 고개를 들고요, 주변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지금 내 환경, 그러니까 나타나는 증상들이 그렇지 않다면 마찬가지로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요, 시간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남는 시간 그냥 넷플릭스 보고 게임하고 낮잠 자고 그러면서 멍하니 보내는 사람들 무조건 있을 거예요. 항상 지각을 한다거나 거짓말을 자주 하고 과음하거나 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포진해 있을 겁니다. 어쩌면 많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하는 말마다 비꼬고 그냥 매번 한없이 가벼운 농담으로만 받아치기만 하고 뒤에서는 조롱을 일삼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가능성을 깎아내리는 사람 있지 않으신가요? 그럼 여기서 체크를 한번 해보면 됩니다. 그들이 정말 여러분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조금 전 제가 환경은 사람, 공간, 시간이 버무려져서 만들어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바꾸면요, 공간과 시간은요 알아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은 길과 같아요. 원래는 길이 없죠. 같이 모여든 이 사람들의 에너지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에 어떤 길이 이제 납니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가면서 어떤 공간에 도착하게 되고 그러면서 시간이란 걸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길의 방향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길대로 계속 따라가게 되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 양옆, 앞, 뒤에서 특정한 메시지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주입될 겁니다. 여러분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길 안에서만 여러분은 선택지들을 확인하고 선택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휘둘리고 이끌려서 계속 가고 있는데 나랑 맞지 않는 길이라는 게 딱 느껴지면요, 그때부터 그걸 딱 끊어내고 뒤돌아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인생 안 바뀌죠. 여러분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과 함께 하는가가 훌륭한 길을 만듭니다. 그 길 안에서 선택을 하면요, 그 선택 또한 훌륭하겠죠. 목적지 또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길을 만들어 나가실 건가요?
그런데 바쁘게 그냥 살다 보면요, 이런 생각 할 겨를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하루하루 피곤하고 바빠 죽겠는데 갑자기 문득 나는 어떤 사람과 가야 하나, 이런 거 생각을 안 하고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살면서 한 번은, 그것도 인생 바꾸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는 분명히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관찰해 보세요. 제3자가 심사하는 것 같은 기분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도저히 같은 팀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 없다면요, 여러분 혼자 딱 돌아서서 홀로 길을 내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어요. 은어이긴 하지만요, 제가 종종 쓰는 말 있죠. 누군가 제 인생 여정을 4글자로 표현해 보라고 한다면 저는 독고다이라고 말합니다. 네, 혼자 스스로 길 내면 돼요. 이거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 생각하고 엄두가 안 난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사실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현실에서 멘토를 찾아도 좋고요, 관련된 책을 읽고 책 속 저자를 멘토로 만들 수도 있죠. 역풍으로 작용하는 모든 SNS들 다 끊어버리는 거, 이런 것처럼 내가 바라는 길로 가는데 도움을 주는 것들만 데리고 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내 길이 아닌 길에 허비하고 있는 모든 시간은요,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우리 일생은요, 자유시간 더하기 노동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노동시간은 자유시간의 대가고요, 또 반대로 자유시간은 노동시간의 대가죠. 그리고 우리는 원하는 만큼 자유시간을 늘리기 위해, 혹은 최소한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보람찬 일로 노동시간을 채우기 위해 일단은 하기 싫은 그 일을 해 나가면서 자동 수입을 점차 늘리고 연봉을 높이는 등 부를 쌓으려고 하는 거고요. 네, 이렇게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면서 자유시간을 늘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자유시간을 늘리고 노동시간마저 자기가 원하는 일로 채워서 노동시간과 자유시간의 그 경계를 허물어버린 사람이 제가 정의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원하고요. 그런데 이 원하는 삶과 정확히 반대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스스로의 자유시간에 대해 굉장히 엉성하게 평가하세요. 그러면 이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정확히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과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을 데려갈 겁니다. 이 자유시간에 대한 엉성한 평가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이런 겁니다. SNS에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거나 휴식도 아니고 몰입하는 것도 아닌, 그렇다고 유익한 것도 아닌, 한마디로 애매하게 시간을, 하루를 보내는 거죠. 200만 원짜리 명품은 사면서 갑자기 어느 날은 온라인 쇼핑하다가 단돈 2,000원 더 싼 데 찾아보겠다고 의미 없이 2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엉성한 자유시간은 이거예요. 역풍으로 작용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듣는 것에 시간을 쓰는 것. 이 부분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빈곤의 복잡한 뿌리 뒤에는 잘못된 선택, 잘못된 관계가 초래한 자유시간을 엉성하게 평가한 결과가 자리 잡고 있다. 즉, 시간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반드시 가난의 길로 빠진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돈이 아니라 시간을 써서 성공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그런데 대부분 어떤가요? 돈을 아끼기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어줍니다. 최소한 내가 이 관계에 시간을 내어주면 내가 돈은 좀 덜 써도 괜찮겠지 라는 마음으로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죠.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 시간이 귀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시간을 핵심 사항으로 고려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에게는 오직 돈만 귀한 거고, 시간은 한참 뒤로 밀려서 온갖 어지러운 것들 정리하는데 다 써버립니다. 그렇죠? 성공하길 바란다면 성공한 사람의 마인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커스터마이징 해야죠. 내가 쓰는 이 시간이 제일 귀하다는 걸 인위적으로라도 스스로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내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을 성공시키는 길과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 그 시간들로부터 진짜 꼭 멀어지세요. 무턱대고 너의 시간을 내놔라 하는 사람들하고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을 먼저 바꿔야 공간과 시간이 바뀐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지금 하는 선택이요, 얼마나 큰 나비 효과로 되돌아오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프를 예로 들어볼까요? 골프채의 클럽 페이스가 공을 정면으로 치면요, 공은 직선으로 날아가 홀을 향합니다. 그런데 이 클럽 페이스의 각도가 1도쯤 어긋나서 공에 맞잖아요. 골프공은 코스를 벗어나게 날아가 버려요. 충격이 딱 발생하는 순간에 틀어진 각도 자체는 굉장히 미미하죠. 그런데 공이 날아가면서 그 각도가 점점 더 커지거든요. 결국 돌이킬 수 없이 어긋나 버리는 겁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가야 하는 그 길과 어긋나는 선택을 하게 되면요, 그 선택은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분 인생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고요. 선택은 이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큰 차이로 벌어집니다. 이를 영향격차라고 지칭하는데요. 별 생각 없이 매일 우리가 내리는 그 수많은 결정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파문처럼 번지게 되는 거고요. 무슨 선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까요? 부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역풍으로 작용하는 환경을 확인했다면요, 거기서 한 발짝만 떨어져 나오는 것, 그것부터 선택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새로운 길에 그냥 한 발 들이밀어보는 겁니다. 그 이후의 모든 과정에서 전개되는 단 하나의 마인드는요, 그게 당연히 된다는 여러분의 강한 그 신념, 이거면 된다는 걸 오늘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이 빈약한 사람일수록 사교적이다. 사람은 언제나 고독과 빈약함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네,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책 중에서도 가장 뼈 때리는 말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위로가 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쇼펜하우어의 행복론과 인생론에 담긴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해보았거나 최소한 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이 훨씬 더 와닿으실 거예요. 도대체 내 마음이 얼마나 단단한지 한번 제대로 알아본다는 마음으로 오늘의 메시지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후에도 여러분 마음이 가끔 흔들릴 때마다 한번 또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 한 명이 지닐 수 있는 자산을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눴죠. 외적인 자산, 영혼의 자산, 신체의 자산. 네, 쇼펜하우어는 여기에 더해 인간의 운명이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를 또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인간을 이루는 것. 두 번째, 인간이 지니고 있는 것. 세 번째, 인간이 남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 그리고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인간을 이루는 것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즉, 첫 번째인 이 인간을 이루는 것, 이게 먼저 갖춰지지 않으면요, 두 번째인 인간이 지니고 있는 것, 세 번째, 남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 전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을 이루는 것, 이건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정신력입니다. 아무리 파고 파도 이해할 수 없고 정답을 알 수도 없는 그 영역,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정신력이 협소한 사람은 행복을 위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행복은 평범하며 반쯤은 동물적일 것이며 결국 즐거움은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는 언제까지나 저급한 사교나 저속한 소일거리에 의존한다. 심지어 교양조차 그의 협소한 정신력에 커다란 기여를 하지 못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가장 고상하고 지속적인 향유는 오로지 정신적 향유이다. 네, 많은 사람들이 정신력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파악할 수도 없고요. 이런 이유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정신력이라는 존재를 무시하고 두 번째 요소인 인간이 지니고 있는 것, 그리고 인간이 남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만 보면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그런데 결국 정신력 없이 이런 것들이 선행되면 인간의 운명은 절대로 나아질 수가 없어요. 예컨대 몇몇 사람은 다른 이가 살면서 겪은 재미있는 특정 사건을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겪었다는 것 자체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걸 묘사할 줄 아는 그 사람의 이해력을 부러워하는 게 좋을 것이다. 똑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사람은 너무나 재밌게 표현하는 반면 어떤 사람에게는 일상생활의 진부한 장면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시를 읽으면서 그 시인이 시를 쓰기 위해 체험한 그 경험 자체를 부러워만 할 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사건을 그렇게 자신만의 언어로 통찰력 있게 관찰해낸 왕성한 그 상상력은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인간을 이루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정신적인 풍요로움입니다. 굳이 외부 자극 없이도 자신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면서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다른 것들에 한눈을 팔지 않는 그 단단한 내공이 진짜로 살아가는 힘이라는 거죠. 재기 있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자신만의 생각과 상상력으로 커다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만, 둔감한 사람은 번갈아가며 사교나 연극, 오락을 계속 즐길지라도 고통스러운 지루함을 견디지 못한다. 이렇듯 객관적인 측면이 아무리 멋지고 좋다 해도 주관적인 측면이 아둔하고 열악하면 실제로 현실이 열악하게 되고 만다. 이것은 아무리 경치가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날씨가 나쁘거나 성능이 좋지 않은 카메라로 찍으면 변변치 못하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보다 분명히 말하자면 이런 사람은 자신의 피부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자신의 의식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그 의식 속에만 갇혀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그를 도와주려 한들 그 사람의 귀에 닿겠는가? 네, 결국 우리 인간과 관련된 모든 건 항상 자기 자신의 의식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의식의 성질이 어떠한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쇼펜하우어는 굉장히 강하게 말을 해요. 멍청한 자의 그 둔한 의식 앞에 온갖 호사와 향락이 벌어진다 한들 불편한 감옥 안에서 돈키호테를 썼을 세르반테스의 의식에 비하면 빈약하기 짝이 없다. 내면의 공허, 의식의 빈약, 정신의 빈곤 때문에 그들은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한다. 유유상종인 것이다. 시간은 별로 들지 않지만 많은 돈을 들여 가끔 누리는 찰나의 관능적 향락을 통해 정신적 향락을 대신해 보려고 해도 소용없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의 인생은 붉은 두건에 방울을 단 어릿광대의 인생처럼 어리석기 짝이 없다. 즉, 구제불능 상태로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이유는 정신의 빈곤, 공허에서 오는 무료함 때문이다. 정신의 성질이 떨어지면 그 어떠한 향유라 할지라도 입속에 쓸개즙을 머금은 채 맛 좋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같다. 네, 결국 정신이 빈약한 상태는 행복을 무조건 가로막는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가로막냐? 크게 고통과 무료함으로 가로막습니다. 이 고통은 1차적으로 궁핍과 결핍에서 나오고요. 그럼 궁핍과 결핍을 해결하면 괜찮아지는 거 아니냐? 궁핍과 결핍을 해결해도 정신이 텅 빈 사람에게는 이때 곧바로 무료함이 찾아옵니다. 즉, 사람들이 계속 힘든 이유는요, 고통, 무료함, 이 두 개가 한쪽에서 멀어지면 또 다른 한쪽이 다가오는 소위 밀당 관계여서 그래요. 비어있는 내면을 이 두 개가 번갈아가면서 계속 채우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정신이 빈 사람의 인생에 대해 사실상 진폭의 차이는 있겠으나 고통과 무료함, 이 두 가지 적수 사이를 오가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다만 이 궁핍이나 결핍에서 오는 원초적인 고통은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자도 인생에서 필요한 것들을 획득하는 것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요. 이를테면 적절한 수준의 재산, 부는 필요합니다. 돈 때문에 세상이 무서워지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와 동시에, 그러니까 외부적인 것들을 적정 수준으로 획득하려고 애쓰는 것과 동시에 내면의 공허도 같이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정신력의 품을 키우는 일보다 외적인 것들을 키우는 데만 힘을 쓰면요, 이 사람의 시야가 상당히 좁아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시야를 벗어나는 일이 딱 생기는 순간 정말 속수무책으로 텅 빈 정신과 함께 이 사람이 무너지는 겁니다. 문명의 가장 낮은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유목생활이다. 그런데 최상층에서 일반화된 관광, 여행하는 생활에서 이와 똑같은 형태가 다시 보인다. 유목생활은 궁핍에서, 여행생활은 무료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통이든 무료함이든 정신의 둔감함으로 수많은 사람의 얼굴에는 내면의 공허가 새겨져 있다. 당신은 어떠한가? 이러한 내면의 공허는 아무리 하찮은 사건의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늘 정신을 곤두세우게 만든다. 내면이 공허하기에 무언가를 통해 정신과 기분을 움직이려고 늘 외적인 자극을 갈망한다. 따라서 무엇을 선택할지 까다롭게 굴지 않는다. 형편없는 일을 하며 시간을 때우고, 이와 마찬가지로 사교와 대화의 종류도 형편없다. 즉, 온갖 종류의 사교와 오락, 사치를 병적으로 추구하는 까닭은 주로 이러한 내면의 공허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낭비를 하고 비참한 상태에 빠진다. 이런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우리를 가장 확실히 지켜주는 건 내면의 풍요, 정신의 풍요, 그뿐이다. 네,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내면이 비어 있을수록 외부의 자극만을 갈망하기 때문에 자기가 뭘 선택할지, 돈보다 훨씬 더 귀한 자기 시간을 어떻게 쓸지 까다롭게 굴지 않는다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단지 시간을 보낼 생각만 한다면, 정신이 꽉 찬 사람들은 시간을 활용한다. 빈약한 정신을 지닌 사람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지성과 의지가 스스로 활동을 개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종종 몸속 모든 힘이 정체 상태에 빠진다. 무료함이 찾아오는 것이다. 이러한 무료함에 대처하기 위해 단지 일시적이고 임의로 취한 하찮은 동기를 앞에 내세워 의지를 자극하고 그렇게 활동을 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동기는 그때그때 그 효력이 달라지기에 또 다시 사람을 무력하게 만든다. 네, 사실 제가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지는 않죠.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제가 잘 안 하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들을 계속 줍니다. 오케이, 다 좋아. 그럼 빈약한 정신을 채워서 풍부한 정신력, 그건 어떻게 만드는 건데? 궁금하실 거예요. 이것도 오늘 명확하게 다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이걸 알기 위해서는 풍부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겠습니다. 정신이 풍요로워질수록 내면의 공허가 들어찰 공간이 줄어든다. 끝없이 활발한 사고,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의 다양한 현상을 접하면서 새로워지는 유희, 머리에서 나오는 힘과 다른 힘들을 항상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려는 충동 때문에 피곤한 순간을 제외하고는 무료함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수준 높은 감수성을 친구로 의지하며 격렬한 열정을 삶의 뿌리로 삼는다. 사람의 이러한 감정은 어느 누구보다도 섬세하기에 그 어떤 장애, 방해들은 모두 힘을 잃는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에 크게 기여하는 건 풍부한 상상력, 상상의 활기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조용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생활을 추구하며 그에 따라 사람들과 약간의 친교를 맺을 뿐 은둔 생활을 할 것이다. 즉, 뛰어난 정신력을 지닐수록 고독을 선택한다. 그도 그럴 것이 원래 지니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외부로부터 필요한 것은 더 적어지고 다른 사람이 덜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뛰어난 정신의 소유자일수록 애석하게도 비사교적인 인간이 된다. 정말이지 사교의 질이 양으로 매겨지는 것이라면 이 사람은 복잡한 세계에 살아가기에는 편리할 수 있겠으나 유감스럽게도 이 사람이 알고 있는 100명이나 되는 한 무더기의 바보는 현명한 단 한 명의 고독한 자보다 못하다. 때문에 세네카는 말했다. 모든 어리석은 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권태에 시달린다. 따라서 정신이 빈약한 사람일수록 사교적이다. 사람은 언제나 고독과 빈약함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사람들 꼭 있을 겁니다. 뭐 재밌는 거 없어? 사는 게 왜 이렇게 재미가 없냐? 이런 경우가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내면이 공허한 자는 끊임없이 심심풀이와 사교를 추구한다. 이걸 정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정신력을 최고로 끌어올린 사람은 언제든 혼자여도 괜찮다라는 부분에 너무나 깊게 정말 뼈에 사무칠 정도로 공감하고 또 공감하는데요. 제가 평소에 많이 말씀드렸던 셀프 고립과도 맞닿아 있는 개념이니까요. 하는 일, 재테크, 사업, 부업, 공부, 시험, 이직, 승진 그 무엇이 되었든 사람이 퀀텀 점프하는 곳은 혼자 고립되어 있을 때니까요. 퇴근 후 여러 사람들과 하는 술자리나 카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정신력을 어떻게 끌어올리는가? 가장 먼저 정신력이 평범한 사람들을 보자. 그들은 온갖 종류의 보잘것없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보잘것없는 목적 추구조차 뜻대로 되지 않아서 자신의 상태가 원래로 다시 되돌아가면 감내할 수 없는 고통 혹은 무료함에 사로잡힌다. 그들은 자신의 바깥에 있는 사물, 친구, 사교계에 의존한다. 그들이 느끼는 인생의 행복은 이러한 것들에 의해 지탱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같은 것들을 잃거나 환멸을 느끼는 즉시 인생의 행복은 무너진다. 이런 관계는 무게 중심이 바깥에 있다. 이는 마치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있음에도 기름기 가득한 걸쭉한 고기 스프만 먹어대는 것과 같다. 만약
평범한 수준을 약간 넘어서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그 사람은 가령 취미로 그림을 그리거나 식물학, 천문학, 역사학과 같은 학문을 즐기며 자신의 개성에 걸맞는 대부분을 발견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의 무게중심은 이미 부분적으로는 내부에 있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예술에서의 단순한 취미는 아직 창조적인 정신력에 미치지 못하고 단순한 실용학문은 현상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개인 안으로 온전히 빠져들지 못한다. 온 마음을 다해 그러한 것에 몰두할 수 없어서 그는 그런 학문과 혼연일체가 되지 못한다. 반면 정신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사람만이 자신의 주체가 되어 사물의 존재와 본질을 들여다본다. 그는 예술, 문학, 철학을 통해 자신만의 심오한 견해를 피력하려고 노력한다. 생각이 매우 풍부해 언제나 활기차고 의미 있는 생활에 힘쓴다. 몸바쳐 일할 가치가 있고 재미있는 대상이 있다면 당연히 그런 일을 한다. 외부의 자극은 그에게 아무 힘도 쓰지 못한다. 그는 모든 시대와 국가에서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의 다양한 업적에 자극을 받기도 한다. 그런 것에 열정을 쏟는 자신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 말고 아무도 없기에 결국 혼자 그런 업적을 향유하기로 작정하고 사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사실상 본인을 위해 살고 본인 스스로에게 도움을 청한다.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방관자는 이 사람의 모습을 어중간하게만 파악할 뿐이다. 정신력이 뛰어날수록 볼테르의 이 말을 정확히 이해한다. 진정한 욕구가 없으면 진정한 향유도 없다. 정신력이 뛰어날수록 자신의 정확한 욕구가 있다. 그렇기에 인생에서 향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는 개인적인 일상은 그저 수단으로만 간주하고 드러나지 않는 목표를 향해 지적인 생활을 영위한다. 그렇게 그는 지적인 삶에 매진할 것이다. 이 사람은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자기 자신만 붙들고 있으면 위안을 얻는다. 그들 내부에는 고립적 요소가 남들보다 더 많이 잠재되어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결코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신과 남들을 동일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남들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타인을 하대하지도 않는다. 그는 자신이 한 것처럼 다른 사람 모두가 자신만큼 뛰어난 정신력을 가질 수 있다고 그 가능성을 인정한다. 그는 평생에 걸쳐 매일 매 시간 본인 자체일 수만 있다면 어떠한 자극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에게 행복과 불행은 한 가지로만 결정된다. 자신의 가치를 완전히 발휘해 자기 자신을 완성할 수 있는가, 혹은 방해를 받아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가, 그뿐이다. 네, 여러분, 괴테도 이렇게 말했죠. 모든 일에서 각자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은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자기 자신만 붙들고 있으면 위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나만 붙들고 있는데 이 세상이 위안이 아니고 불안과 공포만 가득하다면요, 그러면 정말 사람이 힘들어서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인생의 그림이 어떻게 펼쳐지든 내가 나만 제대로 꼭 붙들고 있으면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정신력을 지닌 사람이 사실 몇이나 될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자 매일 생각하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그렇기에 지금 이 메시지 듣고 계신 거고요. 고통, 무료함 이런 것들에 끌려다니는 인생 말고요. 그래서 자극이 막 필요한 인생보다는 나 자체로 온전할 수 있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자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위해 저자는 해법으로 이것을 제시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중대한 재난이 아닌 경우라면 살아서 인간에게 일어나고 닥치는 일보다는 그 일을 어떻게 느끼는지, 즉 모든 면에서 감수성의 종류와 강도가 문제가 된다. 즉 감수성의 종류와 강도를 자기 자신이 다룰 수 있는 자가 정신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자산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명랑한 마음 그뿐이다. 네, 저에게 너무나 정말 너무 크게 와닿은 한 문장입니다. 명랑한 마음. 우리는 모든 면에서 만족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먼저 알려고 할 뿐 명랑함을 받아들이는 데는 꽤나 주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진지한 숙고와 중대한 걱정들이
이 명랑함 때문에 방해받을까 우려해서 주저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바로 이 명랑함만이 행복을 만드는 진짜 주어이자 화폐라는 겁니다. 명랑함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 그 전에 건강이다. 우리는 명랑함이 활짝 꽃피어나도록 무엇보다도 높은 수준의 완전한 건강을 유지하려 노력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선 무절제와 방탕, 격하고 불쾌한 감정의 동요, 과도하거나 지속적인 정신적 긴장을 피하고 하루 한 번 활발한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을 하며 건강관리에 힘써야 한다. 즉 생명의 본질은 운동에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옳다. 네, 평범하지만 당연한 진리가 다시 한번 등장했는데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명랑함이 100% 건강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건 아닐 겁니다. 사실 운동을 하면서 신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함에도 우울하거나 슬픔을 느끼는 사람들은 많으니까요. 우울하고 슬픈 기분이 유기체의 본래 성질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나 감수성이 예민한 경우에는요, 감정의 기복, 주기적인 명랑함, 우세한 우울감이 같이 나타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명랑한 사람은 한 가지 일에 성공한 것만으로도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유쾌한 기분을 만들어낼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렴 내가 어떤 분야에서 탁월하고 내가 그래서 예민하고 감수성이 짙어서 기분이 오락가락 할지라도 이따금씩 찾아오는 그 명랑함에 여러분 스스로 큰 점수를 줘야 합니다. 이 명랑한 기분은 특히 건강이 뒷받침될수록 그 파이가 더 커진다고 쇼펜하우어는 강조를 합니다. 침울한 기분에만 자꾸 점수를 줘서 그걸 계속 키울수록 사람은 이제 더 나아갈 수 없는 수렁에 빠지니까요. 어차피 당신의 현실 생활은 열정에 의해 움직이지 않으면 지루하고 몸이 건조해진다. 하지만 사람은 움직이면 곧장 고통스러움을 맛본다. 그래서 움직이길 두려워하고 둔해진다. 그러니 필요한 정도 이상의 정신력, 즉 명랑함을 지닌 자만이 행복하다. 높은 정신력은 고통 없이 지속적으로 일에 매진하도록 만들어준다. 그리하여 정신력을 바로잡는 글과 말이 지금까지 당신에게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가져다 주지 않았다 해도 당신이 매우 쓸데없는 일을 면하거나 필요한 일을 하게 해준 것이다. 어떤 종류의 것이든 자신의 탁월함을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발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본래의 행복이다. 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 역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메시지들이 귀에 닿고 그냥 튕겨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여러분 삶에서 그냥 유튜브에 수백 수천 개의 영상들 중 하나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목이 다 쉬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탁월하고 풍부한 여러분만의 개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뛰어난 정신을 지니려고 노력해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공입니다. 우리는 정말 항상 결핍과 싸우는데 지쳐 있잖아요. 저자에 따르면 이건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한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싸움이 좀 잠잠해지면 할 일 없는 비어버린 정신이 다시 또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정신을 놓았다, 그냥 포기했다 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 그것은 혜택이다. 뛰어난 정신을 지닌 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행복한 혜택을 누린다. 왜? 자기 자신을 소유하고 있어서 자신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정신력이 성숙하면 당신을 둘러싼 외적인 상황은 알아서 당신에게 유리하게 당신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고 전개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외적 원천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진다. 절제와 절약을 통해 더 유리한 사회적 조건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저급한 취향에 영합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것이다. 때문에 가장 좋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고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 노년이 될수록 자신이 원래 지니고 있는 것, 이것이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니체는 말합니다. 그대는 승리한 자, 자기를 극복한 자, 감각의 지배자. 그대는 이것들의 주인이 맞는가?
무조건 이게 먼저입니다. 날씬한 사람을 싫어하면서 날씬해질 수 있을까요?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재수없게 생각하는데 내가 돈이 많아질 수 있을까요? 네, 지난 영상에서 쇼펜하우어가 말했던 인간을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많은 분들께 더 와닿을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것, 그리고 인간이 남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전해드릴 거예요. 도대체 부자들은 왜 더 부자가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왜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그렇게도 힘든지, 그리고 설령 한순간 거기서 빠져나와서 큰 돈을 만지게 되어도 왜 또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한지, 잠재의식을 바꾼다는 것, 이게 왜 중요한지 쇼펜하우어의 이 통찰을 통해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책과 유튜브에 정말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쇼펜하우어답게,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는 고전답게 쇼펜하우어의 행복론과 인생론에 담겨있는 날카로운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풀어갑니다. 먼저 인간이 지니고 있는 것,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눈에 보이는 소유물들입니다. 부를 이루는 자산 같은 것들이죠. 쇼펜하우어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죠. 소유물에 대해 당신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한계를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소유물에 대한 각자의 만족은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 상대적인 양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즉, 당신과 당신의 소유물 간의 관계에서 기인한다. 당신이라는 사람 없이 그냥 소유물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한다는 것은 분모가 없는 분자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져야 하는지 제대로 생각조차 하지 않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 규모를 단정한다.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인간은 각자 스스로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지평선을 갖고 있다. 네, 이 지평선이란 건요, 누군가에겐 한계가, 누군가에겐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쇼펜하우어는 이 지평선 밖, 그러니까 자기 시야 밖에 위치하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요, 어떤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그거에 따른 모든 행동과 결과는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한계 혹은 목표 안에서 전부 다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저건 내 한계를 넘어가는 일이다 라고 생각한다거나 저건 내 목표 밖에 있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요, 적어도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세계 안에서는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로 여러분이 행복을 느끼거나 좌절을 느낄 일조차 없어지는 거고요. 여러분의 세계가 무한이 아닌 유한해진 이유입니다. 한정된 것들 속에서 산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정적인 삶이라는 단어로 제법 듣기 좋게 포장해놓고 살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만약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경우 처리 방법은 정말로 고통스럽고 당신은 굉장히 막막할 것이다. 허나 어떻게든 자신의 지평선 안에 있는 것들을 획득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끝나면 당신의 고통은 점점 작아지며 결국 더 이상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경지에 이른다. 상처가 아문 것이다. 하지만 이런 처리 과정이 완전히 끝난 후에 느껴지는 기쁨도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그 상태, 그 수준에 익숙해지기에 그에 부합하는 소유물들에 대해 무관심해지는 것이다. 지난 쇼펜하우어 일부 영상에서 가장 피해야 할 정신 상태가 바로 무료함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내면이 공허한 상태에서 문제가 혹은 원하는 걸 처리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결핍이 해결되면 인간에게는 곧바로 무료함이 찾아온다고 했었습니다. 본인이 본인 손으로 일군 소유물에 무관심해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무료함이고요. 그래서 이 무료함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사람은 자기 상태를 자꾸 원상복귀 시켜놓는 겁니다. 여기서 자꾸 원상복귀를 시킨다라는 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쇼펜하우어가 말한 이 원상복귀는요, 성장하기 전 다시 예전 상태로 퇴보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인간은
각자 자신만의 한계나 목표의 지평선이 있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성장을 해서 나라는 사람이 커진 거죠. 팽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덧 그 지평선에 닿을 만큼 내가 팽창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계속 이어가 볼까요? 사람은 본래 늘 성장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본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갖고 싶어 하는 게 탐욕스러운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감각들, 그걸 위한 더 많은 부를 원하는 게 인간의 지극히 정말 자연스러운 본능이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계속 뭔가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인데 인생에서 그게 딱 빠져버리니까 사는 게 지루하고 재미없고 무료하죠. 이런 경우엔 쇼펜하우어가 말한 내 지평선 안에 있는 소유물들을 다 획득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지평선 넘어 존재하고 있는 세계, 이건 보이질 않으니까 여기서 다른 레벨로 도전하는 게 상상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인간이 취하는 방법은 뭘까요? 다시 내가 원래 고통스럽던 그 상태로 돌아갑니다. 쉬운 예로 다이어트를 생각해 볼까요? 일단 목표 체중을 찍은 그 기쁨도 잠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무감각해지죠. 무료해집니다. 그래서 원래 몸무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다시 도전해야 하니까요. 부와 자산을 일구는 것도 똑같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부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지금 누리고 입고 먹는 것들이 공기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없으면 생활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다. 그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런 자는 부를 자신의 생명처럼 지키고 대체로 신중하고 검소하다. 반면 가난했던 자에게 빈곤은 어쩌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어쩌다 굴러들어온 부는 공기와 생명이라기보다는 향락과 낭비에 적합한 여분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부가 다시 사라졌을 때도 예전처럼 재산 없이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으며 오히려 감당하기 어려운 걱정거리 하나가 사라진 것으로 여기기까지 한다. 셰익스피어의 헨리 6세 제3부 1막 3장에 나오는 표현도 이런 경우를 두고 한 표현이다. 말을 탄 거지는 말이 죽을 때까지 달린다. 네,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건데요. 과거에 저 역시 정말 무서울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소프트웨어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내가 나를 생각하기를 궁핍해도 괜찮은 사람, 그런 것들이 전혀 아무렇지 않은 사람, 부족한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요. 말로는 뭐 아무리 나는 얼마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 된다 해서 실제로 그걸 수중에 넣어도 정작 그 상태가 내가 생각하는 나와 어울리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원래의 내 상태값, 내가 생각하기에 나와 찰떡같이 어울리는 예전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 궁핍해도 또 그 안에서 방법을 찾아서 괜찮게 살아가고 경제적으로 부족한 걸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면모들이 필요한 순간도 있고요. 우리 사회에서는 심지어 좋은 미덕이나 소양처럼 간주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여러분이 큰 자산을 갖기 원한다며 그 큰 자산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가질 법한 자기 자신의 자아상, 생각의 수준, 안목, 내 시간과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엄청나게 다양한 이 선택들이 실제로 그 자산가에 어울리게, 어색하지 않게 내면에서 적어도 이 안에서는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또 따라 나오는 세트가 있죠. 요즘 불경기라 경제적으로 뭐 다들 어렵지. 부족하면 좀 어때요? 최소한 내가 좀 더 많은 부를 원한다면요, 나를 떠올릴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들이 부족함, 어려움, 이런 것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몇 초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지평선,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바로 그 근처에 또 다른 내가 있거든요. 그게 자산이든 커리어든 그 무엇이 되었든 말이죠. 그런데 지금 내 소프트웨어가, 내 생각, 내 안목, 내 작고 큰 모든 선택들, 내가 원하는 모습인 그 사람이 할 법한 것들로 갖춰져 있나요? 아니면 그냥 지금 내 모습으로 갖춰져 있나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덮어놓고 그 목표, 그 숫자를 향해 죽을 만큼 노력하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요, 내 소프트웨어부터 거기에 어울리게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먼저입니다. 날씬한 사람을 싫어하면서 날씬해질 수 있을까요?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재수없게 생각하는데 내가 돈이 많아질 수 있을까요? 자수성가한 자들 중 일부는 운명을 강하게 신뢰하고 또
또 일부는 자신을 궁핍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준 자신의 수완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머리와 가슴 속에 품고 있다. 그렇게 그들은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달리 끝없이 밑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한다. 이때 낮은 정신력을 지닌 경우 자수성가한 이 사람들은 낭비벽이 심해진다. 원래 부자인 사람들이 가진 재산을 유지하려는 유전적 본능과는 대조되는 행보를 보인다. 특히 자신의 재능을 통해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이 고정 자본이고 소득은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라고 착각하기 쉽다. 그래서 그들은 번 것의 일부를 모아두려 하지 않고 번 만큼 써버린다. 그런 후에 그들은 대체로 가난에 빠진다. 그러나 진짜 상인은 다르다. 그들은 본인의 재능을 통해서가 아닌 스스로 만든 힘으로 돈을 벌었기에 그것을 이용해 돈을 유지하고 늘리려 한다. 그러므로 어떤 계층보다 상인 계층이 더 부유한 생활을 한다. 반면 모든 일에서 어느 정도조차 하지 않고 시험삼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 자신의 무언가를 진흥시킬 가능성조차 개척하지 않은 자는 물려받은 재산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저 밥만 축내는 경멸의 대상에 불과하다. 이 자들은 극한의 무료함에 시달린다. 그런 자들은 차라리 궁핍해서 바쁘게 일한다면 더 행복할지도 모른다. 스스로 진정으로 독립해서 일하지 않고 편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비길 데 없는 특전이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에게 늘 따라다니는 고난과 결핍의 면제이다.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 여기는 부역으로부터의 해방인 것이다. 이 해방과 함께 높은 정신력까지 갈고 닦은 경우 돈벌이와 그다지 관계없는 일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자신의 재산이 최고의 가치를 발휘하는 궁극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진정한 자유민인 것이다. 그러면 그는 진정 독립적인 사람으로 자신의 시간, 자신의 힘의 주인이 되어 매일 아침 오늘도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자는 인류의 명예라고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며 살면서 자신이 인류로부터 빚진 것을 100배로 갚을 것이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쇼펜하우어는 이 부분을 가장 세게 말합니다. 인간이 남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에 대하여. 앞서 말한 모든 것들은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약한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남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 즉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존재를 지나치게 의식한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것이 당신의 행복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을 이루는 것과 인간이 지니고 있는 것, 이 두 가지 자산에 대한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장소는 당신의 의식 내부다. 반면 인간이 남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은 타인의 눈에 비친 표상이며 그게 벌어지는 장소는 당신이 아닌 타인의 의식이다. 타인의 의식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에게는 상관이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얕은지, 그 개념은 얼마나 협소하고 견해는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제대로 알면 타인의 견해를 점차 아무렇지 않게 여길 것이다. 그렇다고 타인의 모든 견해들을 전부 다 무시하며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도대체 어떤 견해를 걸러야 하고 또 어떤 견해는 들어야 하는 걸까요? 자신의 실제 모습이 아닌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행복을 찾는 자는 빈약한 정신 자원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자가 애쓰는 목적은 거의 대부분 타인의 견해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다. 만약 당신 주변 사람이 이런 모습을 내비친다면 그가 말하는 당신에 대한 견해는 들을 가치가 없다. 그런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대신에 그런 자가 하는 말들이 당신의 귀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해보라. 그렇게 타인의 말이 때때로 얼마나 하찮게 들리는지 경험으로 알게 되면 타인의 견해는 당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 스스로의 가치를 적절히 숙고하고 올바로 평가하라. 그렇게 해서 타인의 알랑거리는 말, 상처 주는 견해에 되도록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인간은 각자 자신의 견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타인의 견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 행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질, 능력, 소득, 친구, 사는 곳 등에 의해 규정되는 우리의 개인적인 상태값들 있죠.
어떻게 하면 더 타인의 마음에 들까 골몰하는 것보다는요. 당연한 말같이 들리지만 쉽게 깨닫기 어려운 이 진리. 이걸 깨닫는 게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가치가 있는 일은 실제로 행하기 어렵다. 우리의 행복은 마음의 안정과 만족에 바탕을 둔다. 그러므로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남에게 보이려는 마음을 지금의 50분의 1 정도로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즉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몸속의 가시를 빼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앞서 말했듯 쉬운 일은 아니다. 인간 본성에서는 두 가지 싹이 나오는데 허영심, 자긍심이 그것이다. 그중 가장 어리석은 싹은 허영심이다. 자긍심은 어떤 점에서 자신이 압도적인 가치를 지녔다는 것에 대한 확고한 확신임에 반해 허영심은 이러한 확신을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으켜보려는 소망이다. 허영심이 강할수록 아주 멋지게 말할 수 있다 해도 차라리 계속 침묵하는 편이 낫다. 왜? 그런 자들이 그토록 원하는 타인의 높은 평가는 자신이 침묵할 때 더욱 쉽고 확실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애석하게도 자신을 아주 확고하게 높이 평가하는 자긍심의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사람의 갈채를 받으려고 애쓰는 허영심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어리석음을 어리석음이라고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공통으로 지닌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새 사람이 되는데 성공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명랑해져 한층 더 확고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취할 것이며 행동도 한결 자유롭고 자연스러워진다. 잠시의 운둔 생활이 마음의 안정에 대단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이런저런 견해에 계속 신경 쓰지 않고 자신에게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비로소 사람은 타인의 견해에 어그러진 지평선이 아닌 자신의 본래 모습에 걸맞는 지평선을 찾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신수행을 위한 고립은 구제할 길 없는 어리석음을 통해 초래되는 수많은 실제적인 불행을 피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 견실한 자산의 주의를 기울여 그것을 아무 방해 없이 향유할 수 있다. 네, 오늘의 결론이 나왔죠. 셀프 고립을 통해 타인에 의해 어그러진 내 지평선을 찾아오는 것, 그 지평선에 어울리는 사람으로서 진짜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어느 순간 부역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쓰는 것, 그렇게 진정으로 독립된 사람이 되어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힘의 주인이 되는 것.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으신가요?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내면의 의식 속에서 살았는지, 타인의 의식 속에 살면서 타인의 확신을 갈구하는 하루를 살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